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은 공개적으로 한국 기술을 훔쳤다. 2. 중국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3. 한국의 획기적인 전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3년 세계는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대중적으로 털어먹은 중국의 무자비한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다. 이 기술은 중국이 자국의 미래 제품에 통합시키기 이에 야심차게 도용한 것이다. 두 거대 국가 간의 반도체 경쟁은 기술뿐만 아니라 국제 예의와 윤리적 원칙까지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엄격한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왔으나 그 결과가 무차별적으로 훔쳐졌다. 이 사건은 세계 과학기술 산업을 들썩이게 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은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며 국제 공동체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계가 이 사건에 휩싸이는 가운데 중국은 굳건한 발걸음으로 나아갔다. 이국의 무역과 경제를 담당하는 상무장관이 며칠 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어문도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갈등 요소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장비 수출 금지에 중국이 먼저 미국에게 대화를 하자며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중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시가 많은 중국이었지만 지난 어문도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날짜에 맞추어 중국의 IT 기업 화웨이는 자신들의 힘으로 100% 자력 개발한 스마트폰 네인 60 PRO를 출시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이 공개되자 IT 업계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는데요. 화웨이 메이트 프로 스마트폰 속의 모든 최첨단 반도체들이 중국산을 사용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메이트 프로에 탑재된 7나노 수준의 정교한 반도체 기술은 이전까지 중국이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어떤 경위로 7나노급의 미세 공정을 양산하기 시작했는지 의심의 시선이 가득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IT 전문 매체들은 화웨이가 이번에 출시한 메이트 프로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니 한국 기업 SK하이닉스의 모바일 디램인 저전력 DDR5와 낸드 플래시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를 정면으로 받고 있는 화웨이에 한국산 반도체 부품이 탑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SK하이닉스 측은 즉각적으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최근 3년간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미국 수출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SK하이닉스는 화웨이 측에게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았는데 화웨이가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 한국산 반도체를 확보한 뒤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미국에선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중국이 대화를 하자고 해서 미국 상무장관을 보냈더니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보란듯이 무시하면서 최첨단 반도체가 적용된 화웨이 스마트폰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분이 포함된 사실상 국영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웨이가 이런 기술 도발을 실시한 것은 중국 정부의 입김이 확실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의 기술적 도발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러몬도 상무장관은 즉각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많은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의 첨단 산업을 봉쇄시킬 더욱 많은 수단이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반도체 IT 산업은 완전히 공중분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자신들의 기술적 도발을 위해 한국산 반도체를 어떻게 끌어들인 것인지 또 자랑스럽게 꺼내들 어떤 7나노급 반도체 기술력의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스카이경제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3년 전 미국 정부로부터 완전히 스파이 기업으로 낙인 찍힌 화웨이가 반도체 수출 규제망을 요리조리 피해
한국산 반도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업계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미국의 수출 규제가 실행되기 전 이를 예상한 화웨이가 대량으로 반도체를 주문해놓고 재고를 쌓아둔 뒤에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제3자 거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대만이나 일본 또는 유럽 등 수출 규제에 있지 않은 국가들에게 정상적으로 반도체를 수출했지만 대만이나 일본 등 현지의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해 한국산 반도체를 웃돈을 받고 넘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화웨이가 제3자 거래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했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미국 정부 역시 화웨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했는지 조사한다고 발표한 만큼 화웨이가 단 한 번의 기술적 도발로 몰래 들여오던 한국산 반도체의 공급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이 항상 그래왔듯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받아도 반도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뒤에서는 몰래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산 부품을 가져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과 생산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반도체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 중인 군사용 드론이나 정밀 유도무기 등 군사용 반도체로도 사용될 수 있어 철저한 통제가 필수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속 모바일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제외하면 스마트폰의 두뇌와 같은 CPU에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 SMIC에서 생산한 7나노급인 기린 9000S가 탑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초미세 공정으로 분류되는 7나노보다 더 낮은 공정의 양산은 오직 삼성전자와 TSMC 두 곳에서만 가능한 상황인데, 중국의 SMIC에서 뜬금없이 7나노 기린칩 양산에 성공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진짜 7나노 미세 공정이 아니라 반쪽짜리 7나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나노 공정은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통해서 양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의 SMIC는 EUV 장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구형의 장비인 DUV를 통해 7나노를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SMIC는 10년 전 기술인 14나노 반도체를 만들던 업체지만 에이아어파이 액침 불화 아르곤을 이용한 심자외선 DUV 장비로 한쪽 웨이퍼의 같은 패턴을 여러 번 찍어내는 멀티 패터닝 기법을 통해 기존의 14나노 공정만 생산하다가 7나노 반도체 생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산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SMIC가 사용 중인 D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로부터 도입했으며, 네덜란드 업체와 미국 상무부에선 이미 DUV 장비로 여러 번 반복적인 패터닝을 통해 7나노 장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사용 승인을 내어준 이유는 14나노 반도체 생산용으로 쓰이던 DUV를 통해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경우 수율이 극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양산을 시도한 SMIC만이 진짜 수율을 알겠지만 7나노 생산 수율이 5%에서 10% 사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DUV를 통해 생산된 7나노 반도체는 EUV를 통해 생산된 7나노 반도체보다 가격적으로 4배, 5배 가량 원가가 높으면서 성능 역시 EUV 7나노 반도체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중국이 만들어낸 반도체는 해외 수출하거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보단 중국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비효율적이고 뒤틀린 반도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첨단 스마트폰은 원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산 반도체를 정상 유통 경로로 공급받지 못하고 다른 업체를 끼고 비정상 유통 경로로 공급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수입하는 것보다 여러 차례 유통 마진이 적용된 가격으로 들여온 것이며, 두 번째로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로 알려진 CPU마저 무늬만 7나노를 갖추기 위해서 극악 수율의 멀티 패터닝 공정을 통해 생산하였기에 부품들 성능은 좋지 않더라도 단가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비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고 팔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들에게 반도체 제재를 한 미국을 향해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없어도 친나노 개발에 성공했다는 선전을 하기 위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식의 기술 도발을 실천하자 미국이 무늬만 7나노인 반도체마저 못 만들게 하겠다며 7나노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소재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도 고사양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중국 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 좋지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언론사들은 이번 아이폰 금지 조치는 중국의 큰 패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공무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폰을 금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4억 내수 시장을 활용해 자국산 스마트폰을 팔기 위한 큰 그림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저 사용할 수 없고 자체적인 운영체제로 작동합니다. 이는 완전히 시장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스마트폰 하나 만들 때조차 자국 기술력이 부족해 한국산 반도체마저 몰래 가져다가 조립하는 현실이다. 중국이 아이폰을 금지하고 자국산 스마트폰을 활성화시키려면 한국산 반도체, 부품이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산 반도체 부품도 몰래 수입하여 끼워 넣는데 아이폰이 금지된다고 해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죠. 더 황당한 것은 아이폰을 제조하는 공장은 대부분 중국에 있어서 중국이 자국에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하면 아이폰 공장에서 일하는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예상입니다. 또 아이폰이 금지되면 반대로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던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 일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의존을 버릴 수가 없고 미국으로부터 더욱 심한 압박을 받을수록 한국 반도체를 얻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거의 7년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가하면서 친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이 넘었지만 중국의 한한령이 실시되고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20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관광객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 중국의 한국 여행이 풀리면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게 있으니 이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한중 갈등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에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국 최우방국이라 불리던 수십 개의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과 무역을 전부 끊고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국 최우방 10개의 국가들이 이러한 파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도록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쐐기 한 방을 날렸길래 중국이 국가 파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게 됐는지, 최근 한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으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정부가 과태료 폭탄 등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들의 목을 죄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지난해 과태료를 대거 부과, 한국 은행들의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히며 들쑤셔 놓았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 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 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 3,600여만 원을 동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에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 보증, 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 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 28억 2천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출범한 뒤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건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의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 위안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와 관련해 중국 우리은행 전 법인장은 과태료 4만 1천 위안 700여만 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 하나은행도 경영선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 동제 취약으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 위안 6억 2천여만 원과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한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에서 모두 철수해버리고 싶지만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들과 기업들이 있어 철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주재원 7명이 회사에 이틀간 억류된 일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국내 가전업체 위니아전자의 공장 건물 2층 회의실에서 한국인 주재원 7명이 이틀간 억류됐습니다. 그제 12일 오전 중국 측 협력업체 임직원 5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지 공안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건물을 점거한 10명의 중국인들은 위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것인데요. 사실 위니아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자 지난 2월 공장을 중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즉 위니아전자가 아니라 이를 인수한 중국 회사가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이 10명의 중국인들은 엉뚱하게 위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위니아전자 중국 주재원은 나가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계속 감금 상태에 있었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얘들이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잠은 의자에서 그냥 쪼그려서 선잠을 잤습니다. 라며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주주만국 대사관이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인들의 막무가내식 협박과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중국 정부. 마치 중국 정부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해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미국이나 호주가 중국에 같은 조치를 취했을 때는 불평만 늘어놓더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만 이렇게 만만하게 보며 온갖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을 국가 파산에 몰아넣는데 성공하며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감히 한국의 보복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내 경제 상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붕괴와 감당 못할 정도로 큰 부채가 쌓이며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망이 바로 중국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1대1로 국가들에서 돈을 만들어내 중국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핵심 1대1로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최후방국이라 불리는 이들이 한 번에 중국과 모든 교역을 끌어버리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외교관리들도 인정하는 중국 최고의 맹방이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의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 중국이 무려 62조 원을 투자해 파키스탄의 상하수도와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군사협력이 돋보이는 곳은 바로 세르비아. 세르비아와 중국의 대테러 특수경찰부대는 지난해 첫 테러 진압 합동 훈련을 진행하며 신미러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테러 경찰부대가 유럽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르비아는 중국의 군사용 드론 윙능 1호를 처음으로 수입한 유럽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16년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일 때 중국의 구조 요청으로 800억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은 유전, 가스전 사업에 많은 투자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의 철도, 공항, 도로 등 부문을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국의 최우방국이라 불리던 국가들이 최근 갑자기 중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모든 무역을 끊고 이를 모두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 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했을까요? 친중국으로 유명한 세르비아가 러시아와 중국을 배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극비 문서가 노출되기도 해 화제가 됐는데요. 유럽 내 44개 국가 중 우크라이나 침공의 러시아에 대한 서방 경제 제재에 유일하게 불참한 나라인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온라인 유출의 미 기밀 문서에 나타났다고 1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세르비아는 그동안 중국산 무기를 주로 수입해서 썼는데 최근 주변국인 폴란드 등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전면 배치, 시범훈련을 시행한 모습을 보더니 중국산 수입을 중단하고 한국산 무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모든 인프라 건설을 맡기던 나이지리아도 중국과 거래를 갑자기 끊어버리더니 한국 건설사들에 모두 몰아주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 NNPC, 자회사인 카두나 정유와 KRPC, 이 발주한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공사 규모만 무려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중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주지도 않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최우방국들이 일제히 한국과 손을 잡아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라는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 부실과 지방정부 채무 급증,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옛날의 화려한 명성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1대1로 핵심 국가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한 LG의 쐐기에 한 방도 나왔습니다. 세계 배터리 1위 기업 LG에너지 솔루션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등과 손을 잡았는데요. LG엔솔은 호주 배터리 소재 장비 기업인 노보닉스와 인조흑연 공동개발 협약과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조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지난해 기준 중국산 수입액 비중이 91.1%에 달했는데 이를 호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H전자도 중국을 손절해버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화 맞춤 경영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최적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며 최근에는 중국산 전자제품으로 도배됐던 아프리카에서 LG 열풍이 일어나며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엄청난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한국의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도발을 걸어왔죠. 중국 대사가 중국이 패배한다에 베팅하는 순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선 넘는 발언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극도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엄청난 한방을 발표뿐만 아니라 즉각 시행해버리자 중국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시진핑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신들은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 초대박이 난 상황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반전이 만들어졌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것인지.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완전히 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을 향해 미국의 바라는 배팅은 좋지 않다라며 강하게 압박했고, 중국도 주한중국 대사를 통해 한국이 중국에 바라는 배팅을 하는 순간 중국의 대규모 보복으로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 겁박했습니다. 심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따라 한 듯한 심 대사의 발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한국의 탈중국화 호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심 중국 대사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 생각하고 직접 찾아갔지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하이밍 중국 대사의 무례한 발언을 들은 뒤 곧장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들은 마땅치도 않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협력하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잘못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억 명에 달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신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대망신만 당했다며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고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비난이 급격히 악화되자 시진핑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국이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인 에어드롭, 에어드라프과 블루투스 실명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중국을 욕하고 한국을 칭찬하는 중국인들을 잡아내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정보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불법 정보를 게시, 전송하거나 불량 정보의 생산, 복제,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규정한 불법 정보나 불량 정보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삭제해버리고 반복적으로 한국 또는 미국을 찬양하고 중국을 깎아내리거나 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SNS와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중국의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즉 중국이 14억 중국인들의 사상검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하여 처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데요. 작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당대회를 앞두고 상하이에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이폰의 에어드롭을 이용해 시 주석을 반대하는 이미지를 유포한 바 있습니다. 한 달 뒤인 작년 11월 애플은 에어드롭 기능의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배포하는 서비스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주변의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보내려는 이용자는 10분 동안만 파일 전송이 가능하고 10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 파일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한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해내기 위해 대대적인 검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지영 계명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은 이미 준공에 잠식당한 상태다. 준공은 인터넷 카페, 그 중에서도 특히 맘카페 운영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4천만 명, 보통 때는 3천만 명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댓글 작업에 동원한다.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만 1,500만 명 정도 나며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되다 보니 온갖 가짜뉴스와 가짜정보가 판치고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에까지 이렇게 댓글 부대를 동원해 한국에서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아이폰의 에어드롭까지 금지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열을 시작하자 글로벌 최고의 기업들이 중국을 한방에 손젓해버리더니 한국에 모두 옮겨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신고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급증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대대적인 보복과 사상검열을 시작한 직후에 발생한 일이라 외신들은 기사 제목을 한국을 잘못 건드린 중국, 중국이 한국을 건드린 최후 등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FDI 투자액은 107억 3천만 달러, 약 13조 9,600억 원로 1에서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사상검열로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사업을 할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자 중국을 탈출해 다른 나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2차 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충남 아산시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영국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기업 에드워드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수한 제조업 중심 인프라와 인력을 갖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한국을 공급기지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의 2021년 보고서에 등장하는 용어로 중국 진출 기업들이 대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추가로 생산기지를 두는 걸 말합니다. 당초 글로벌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 제로 코로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시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꾀하면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든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김태영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미국의 대중 견제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술을 가진 한국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차이나 플러스 원 수혜국으로 부상하는 건 중국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첨단 산업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울산에 수소 충전소를 세운 미국의 산업용 가스 생산기업 에어프로덕츠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높은 위기 대응 능력을 갖고 있어 투자처로서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위기 국면에 호화적으로 대응한 점도 신뢰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영국 기업 에드워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쳤음에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유연하게 대응해 한국을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한국의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리튬 광산과 히토류를 싹쓸이해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히토류와 리튬 광산을 장악하지 못하는 순간 중국은 망해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유명한 몽골과 손을 잡고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친한 국가로 매우 유명한 몽골이 세계 최고의 채굴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몽골에 있는 모든 광산을 전부 개발해달라는 것입니다. 몽골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재료인 리튬뿐 아니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할 때마다 무기로 꺼내 들고 있는 히토류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숨에 초대박이 난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 배터리 아저씨가 일했던 금양이 몽골 법인 주식 523억 원어치 취득하여
지분율 40%를 획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 목적을 기존 광물 개발 및 리튬 탐사, 개발이라고 밝혔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